네,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성과 차별적 수용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취약성 무형이라는 것은 좀 기질적인 상황에서 그 기질과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자들은 생물학적인 취약성 또 심리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오늘날 범죄의 원인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그게 대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개인적인 기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기질보다도 주변의 환경적인 기질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가 그 학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그 인간에 대한 학습의 동기부여라면 동기부여고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부여하거든요. 그냥 타고나는 것이냐, 학습되어지는 것이냐, 타고나는 것이냐, 배워지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자질이나 재능들을 타고난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가가 그 사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기질도 중요하지만 매우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로부터 가진 유전자를 그대로 타고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는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좋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떠한 교육을 해도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둘 다 중요하죠.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어느 곳에 좀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되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 또는 끊임없는 논쟁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나는 것이냐 또는 배워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여기서 좀 취약성과 차별적 수용성이라는 용어로 좀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성 모델에 보면은 좀 기질적인 요소와 범죄성과의 관계를 좀 보는 것이고, 차별적 수용성이라는 것은 이런 범죄성이 환경적인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적 환경,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비행이나 범죄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접한다고 해서 범죄와 용이하게, 범죄와 더 근접하게 접근한다는 것도 항상 맞는 이론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환경에 처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나쁜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인간적인 성숙된 면모를 보여주는 예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 생화학적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전적인 이런 염색체와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체의 화학 구조, 이런 생화학적 요소 이런 것들이 범죄성과 또는 인간의 성향과 또는 성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가정이
먼저 성립되는 것이죠. 분명히 해로운 화학 물질의 영향들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임신 중에 해로운 약물을 복용했을 때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려진 대로 나트륨, 수은, 칼륨, 칼슘, 아미노산, 철분 이런 것들은 신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신체에 투여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상 증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과잉 행동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잉 행동과 관련돼서 나타내는 그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것이 있는데요. ADH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유발하는 것이 철분 과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ADHD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진단을 받는 예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잉행동 장애가 증가했는지, 아니면 이런 과잉행동 장애에 대한 기준이 더 낮춰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학적 요소 중에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흡연, 음주 이런 것들도 태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 물질들도 뇌 기능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철, 망간, 납 이런 특정 환경 오염 물질들은 인체뿐만 아니라 뇌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이어트와 관련된 것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다이어트라는 것이, 우리가 체중 조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가 아니고 식이요법이 전반적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일정한 영양 성분들이 결핍되거나, 또한 그런 것들이 규칙적이지 않게 공급될 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들 중에 하나가 아주 당분이 많은 음식들이 이런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카페인도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들어가는 가공 색소들도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화학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라는 성분은 많이 섭취하면 범죄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살인율이 20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도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음식들 중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트푸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에 상당히 맛있다고 먹었던 것들이 이런 공격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1급 살인을 했는데
일급살인이라는 건 이제 계획적 살인이죠. 과실로 인한 살인이 아니고 이런 살인자가 이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런 공격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용인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의 공격성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건강한 식습관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이 이제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은 집단들이 보통 일탈의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성 호르몬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실험용 쥐에다가 남성 호르몬을 투입했을 때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로 남성 호르몬은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기의 그 범죄 또는 비행의 그 비율 또는 수준을 보면은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 범죄율이 여성 범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화학물질의 중독에 대한 화학물질 중독에 걸리게 되면 비행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수은과 같은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들은 인체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기능의 장애 또는 심혈관계 또는 신장 등 신체 일부 장기 등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많은 생화학적 요소들이 부적절하게 섭취되는 경우에는 이런 공격성 또는 뇌기능 또 시체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한두 개 정도 좀 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은 괜찮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쭉 좀 많은 부분을 좀 건너뛰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주의력이 산만하다는 것인데 되게 보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대부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특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그 병적인가 아니면은 어린 나이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대한 원인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문제 또는 그 개인적인 또는 뭐 가족의 스트레스 또는 화학적인 알러지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라고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의력이 부족했을 때 범행의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충동적인 유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행 확률이 또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합해지는 것이에요. 주의력이 결핍되고 충동적 성향이 결합되게 되면은 비행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울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우울성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언어 장애를 갖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산만하게 되면 학교에서 학습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학습 장애가 있고 또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울성을 가진 사람, 언어가 좀 부족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학습에 대한 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제 행위와 비행 행위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뇌가 보통 일반적인 청소년 또는 일반적인 아동보다가 좀 발달 단계가 매우 늦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발달이 늦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학습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또 주위에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자아 존중감의 결여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문제 행위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유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전과 관련된 내용은 조심스럽기도 하죠. 유전이 어느 정도 관련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형질을 이어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형질을 절반, 자기는 부정하더라도 어머니의 성질을 절반을 가지고 하나의 인간적인 개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범죄성 또는 공격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그 관련성, 연관성을 보면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반사회적 성향이 있을까,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부모의 그런 범죄율, 이런 것들은 자녀의 그 비행과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다 작용할 것입니다. 부모의 유전적인 형질도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또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의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또 하나 이런 특성 중에 하나가 자살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매우 높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살을 한 경우에 자녀가 자살할 확률들도 매우 높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그 유전적인 성향의 일치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악당의 자녀가 악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또 부모가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녀들이 범죄 중에서 폭행 범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가 연구 결과는 24배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부모의 영향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경우에도 많지만 범죄성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그 유전성이 감정적인 기질과 이성적인 기질이 있다고 보면 감정적인 영역에서 훨씬 더, 그리고 예체능과 이런 인문사회 쪽에 있으면 예체능 쪽에서 부모의 기질을 이어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듯이 아버지가 운동선수면 자녀가 운동선수일 가능성도 많고요. 아버지가 그 예술가 있을 때 자녀들이 예술가적인 기질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인 부분 또는 이런 신체적인 부분 이런 경우에 부모의 기질을 타고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머리를 쓰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의 그 좀 일치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부모가 좀 아주 그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자녀가 아주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자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만큼 학업성 지도를 못 이루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감정적인 분야에서의 그 유전의 일치율이 이성적인 분야의 일치율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이제 형제 간의 어떤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유전적이라면은 부모로부터 어떤 그 범죄성을 이어받는다고 가정이 된다면은 형제도 당연히 그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형제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면은 형제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형제도 마찬가지죠.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기질의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 부모로부터의 환경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환경적인 것이 큰 것인지 또는 유전적인 것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유전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쌍둥이를 보는 거죠. 쌍생아를 보는 거죠. 과연 쌍둥이들이 얼마나 많이 비슷한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주 실험적으로 상당히 어렵긴 하죠. 쌍둥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떼어놓고 키울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떼어놓고 키워봤을 때 나중에 다른 환경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치성이 매우 높으면 이건 유전적인 경향이고 떼어놔서 키웠는데 서로 다른 어떤 성향을 보인다면 이건 환경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는 데는 상당히 커다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입양아 연구가 되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키워주는 부모가 키웠을 때 얘가 크고 났을 때 과연 태어나게 해준 부모의 형질을 많이 닮아 있는지 아니면 키워준 부모의 형질을 많이 닮아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과연 유전적인 영향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상당히 생물학적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더라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쌍생아 중에서도 일란성 쌍생아의 유전적인 그 일치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DNA 구조가 동일한 것은 일란성 쌍생아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일치율은 매우 높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쌍생아들의 그 일치율은 심지어는 많이 떨어져 있어도 한 친구가 아프면은 다른 친구가 아프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일치율이 높다는 것들에 대한 경험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이란성,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이란성이 태어날 확률이 보통 60%고 일란성이 태어날 확률이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인공수정의 결과에 의해서 일란성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에 있어서는 그런 부모의 영향, 형제간의 영향, 쌍생아 연구 또는 입양아 연구 등을 통해서 보면은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큰 거,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정신역학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들을 우리가 많이 좀 보게 되는 것이죠. 프로이드의 이론 보면 크게 아주 간단하게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는 이제 그 인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드라는 것이 아주 본능적인 것이고 슈퍼 에고라는 것이 도덕적인데, 이 도덕성의 슈퍼에고의 발달이 좀 떨어지거나 본능이 너무 크게 발달되면은 이것이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드라는 것은 아주 원시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영역이고, 출생 때부터 가지는 것이고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본능적 욕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에고는 오늘날 얘기하면 도덕성, 규범, 윤리성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쉬운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인성이 있는데요. 반사회적 인성. 그것은 일반 그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감정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성적 결함을 가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사회적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사이코패스가 있고 소시오패스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사이코패스는 그 사회적 규범을 내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적인 결함이 있는 이런 경우에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이런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인성장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표면적 매력과 좋은 지능, 만성학 기타 비이성적 생각의 신호의 부재 등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한번 살펴보고요. 녹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